안녕하세요. 저는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 박사이자 인공위성 전문가, 정찰위성의 자문위원을 했던 황정아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위성 1호를 시작으로 제가 24년째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분야는 누리호 다누리의 성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R&D 카르텔이라는 말로 수많은 과학자들을 처참하게 만들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원의 생계조차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에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현재 육군지상작전사령부의 자문위원, 그리고 육군미사일전략사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실무자들에게 항상 국방우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자주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우리나라의 우주도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실상 대단한 전문가시죠.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또 카이스트에서 제가 잘 플리스만 물리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셨고, 또 누리호, 여러분 아시죠? 누리호에 탑재될 인공위성 목적과 설계, 최종 우주 안착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신, 또 2016년도에는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 이제 민주당의 영입 6호로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황정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KTX 첫 차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 그 부산 정책 토크 콘서트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사실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서 그럼 새벽차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네, 부산에서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네. 서울숲 최고위원도 맨날 KTX 타고 부산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네,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첫 차 5시 10분차 타고 오신다고. 아이고. 자, 먼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뭐 자랑 좀 하시죠. 예. 자랑할 건 아니고요. 그냥 네. 하던 일을 쭉 끊이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2003년에 발사한 과학기술위성 1호에 올라가는 우주물리 탑재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재는 2023년 작년에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되었던 도요셋 위성 4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위성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큐브셋 4개의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아서 처음 설계부터 이제 개발, 발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참여했고요. 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과 정제궤도 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찰 위성인 425 위성 사업의 민간 자문위원으로도 계속 활동했었고요. 예. 네, 계속해서 그냥 비슷한 일을 끊이지 않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청소년 시절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까? 대학은 그러면은 이쪽 관련 전공을 하신 건가요? 대학부터? 네, 대학 때 물리학 전공했고요. 물리학, 아이고 네. 어려워. 물리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국내 그 연구기관에 바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도 안 나갔다 오시고. 네네. 한국이 나온 아주. 그냥 하던 거를 쭉 하는, 그러니까 한 번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한 번 결정하면 오래 쭉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여러 그 분야에서? 우주 분야가 사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은 많은데 예산이 좀 항상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그리고 뭘 개발을 하려면 이렇게 개발 기간이 길거든요. 보통 그렇겠죠. 인공위성을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7년에서 한 10년 정도 텀으로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한 10년짜리라고 생각하면 제 전 연구 경력에서 몇 번의 위성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이제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죠. 국가 우주 개발 계획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연구 기간이 길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팀으로 만들어도 인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그렇겠죠. 그걸 관리하고 모든 종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시스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고 제가 위성에서 맡고 있던 일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과 사람 간에 같이 뭘 한다는 협업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성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위성가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위성체와 발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우리별 1호입니다. 우리별 1호. 1992년. 오. 92년에 우리나라가 우주에 뭔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24년이면 30년? 네, 이제 32년 정도 좀 시간이 3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주에 뭔가를 올려보기 시작한 그게 게. 박사님 말씀은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30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은 기술 우리도 이제 물론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1969년에 네. 달에 갔던 다른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그렇죠. 출발선이 한참 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네. 30년 늦은 출발선에 출발했음에도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성체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 선진국 수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발사체는 이번에 누리호가 21년, 22년, 23년에 3차 발사까지 성공했고 그래서 3번 시도에 2번 성공했으니 67% 성공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발사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걸음마를. 그래서 우리가 위성체와 발사체가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발사체 기술이 약간 후발이고 위성체는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결합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연관이라 그럴까요? 대한민국 발전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삶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떤 부분이 우주항공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우주 산업이라 그러면 우주는 뭐, 이렇게 뭔가 천문 이렇게 뭔가 먼 나라 이웃 나라 별나라 이야기 같은 먼 나라 이야기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우주 산업이 사실상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데 방송 통신 채널, 라디오, TV 이 모든 거 있잖아요. 통신, 방송 통신 위성이 없이는 중계가 불가하고요. 그러네요. 네. 방송통신 케이블 뭐. 당연히 그렇죠. 방송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상, 날씨 보는 기상위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찰위성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거든요. 지구 주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이 바로 머리 위에 있으니까 항상 다른 나라의 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것이 지구 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이고 지구의 아주 낮은 고도에 떠 있는 그 많은 수만 개의 인공위성들이 하는 첫 번째 임무는 정찰입니다. 다른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걸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표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이 궁금하고 미국은 러시아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옮겼는지 궁금하고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언제 쐈는지 왜 쐈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려면 이렇게 우주에서 조망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주 정보전이 될 거거든요. 반드시 정보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우주를 먼저 선점해야 되고 미래전은 그래서 정보전이 될 거고 우주를 차지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차지하는 자가? 네네. 이게 국가 안보란 측면도 있지만 국가 안보, 방위, 자주 국방의 문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순수한 과학적인 목적의 우주 탐사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국방 우주, 그다음에 실용적인 방송 통신위성, 기상위성 같은 정말 순수하게 민간에 활용되는 민간 산업들도 있고 그 위성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만들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데이터 받아야 되니까 지상 안테나 시스템, 데이터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하드웨어까지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1차적으로 정보를 가공해서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까지 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우주 산업들이 다 엮여 있는 연관 산업의 어떤 그 뭐 발전 발달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깊이 돼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최근에 우주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모든 산업과 우주 산업은 완전히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공위성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데 인공위성을 유지하려면 지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안테나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그 데이터 처리 시스템. 그래서 그쪽이 사실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중이죠. 전 세계의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에, 달에,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 왜 그래? 진짜 그거 궁금해요. 거기 왜 가? 자꾸만 가려고 그래? 달, 화성은 왜 가? 이렇게 궁금하시죠? 어. 달, 화성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달, 화성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굉장히 하이엔드급 고급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로켓이 필요하고 로켓의 추진력은 엔진이 필요하고 엔진을 만들려면 효율이 매우 좋은 엔진과 그다음에 뭐 그 안에 내부 부속품들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세부 기반 요소의 기술들이 사실상 대부분 국방 기술이에요. 굉장히 큰 발사체는 사실상 그 위에 이제 미사일 올려놓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예, 날개 달려놓으면 순항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해서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국방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조금 다른 나라들에서 위협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우주에 가기 위해서 큰 로켓이 필요해. 우주에 가기 위해서 큰 인공위성이 필요하고 그 소요 기술들, 굉장히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하는 반도체가 필요해. 그럼 반도체 기술 개발되는 거고요. 굉장히 분해능이 좋은 카메라가 필요해. 그러면 굉장히 분해능이 좋은 해상도 좋은 카메라가 개발이 됩니다. 그 카메라를 지상에서 쓰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우주에서 필요해서 개발된 모든 기술들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지상에서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많은 기술들이 사실상 우주에 필요해서 개발된 것이 많습니다. CCD 카메라도 그렇고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그래요? GPS 전자레인지도 그래요? 네, GPS도 그렇고 MRI 모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만 살았으면 별로 필요 없었을 기술인데 우주라는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들이 지구로 내려오면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다르게 그렇군요. 고급지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 필수적이고 사실상 우주 파트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오래. 왜냐하면 이게 후에 쓰일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파트이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필요한 것은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장 뭐 화성 간다 달에 갔다 왔다 하는 게 무슨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냐라고 생각하기 쉽고 합리적인 추론이시고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기술들이 다 같이 한 단계 클래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핵심 기술들이. 그 기술들이 모두 다 지상에 고르게 뿌려져서 우리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른 인터넷 쓰게 될 거고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쓰게 될 거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원 안 하겠네. 하여튼 간에 그 있다 얘기하고 네, 네.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그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황정화 박사님의 강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 정치를 하시겠다고 결심하게 된 게 참 궁금해요. 예? 국가의 인재인데 정말. 예. 물론 정치라는 것이 정치도 영역에도 국가의 인재가 가야 된다는 것은 뭐. 근데 정치라는 것은 험난하고 못 볼 걸 봐야 되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20여 년, 30년 가까이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현장 과학자이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저는 과학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주에 보낼 무엇인가를 만드는 저의 일을 매우 사랑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사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마침 제 주변에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이 현 실정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사람 이상만 모여도 카페에서 2사람, 3사람만 모여도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과학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철퇴가 가해지는 건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동료 과학자들의 읍소를 매일매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R&D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네네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일괄 삭감을 당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누구라도 뭐라도 해야겠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우리가 너무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에 대한 생각은 자기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자기 것만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 사실 매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작은 연구비로 자기 작은 랩실 정도 운영할 수만 있으면 평생 그냥 행복하게 자기 연구만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저는 매우 감사했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저희 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상황을 좀 타개할 뭔가 변화를 시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모든 공감대가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인데 그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침 저한테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깊었습니다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이 결정적인 그 환경을 제공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죠. R&D 거기 연구원분들이 다 카르텔이라고 나눠 먹기 하고 너무 저열한 단어고요. 네,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거는 사실 현장에서는 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R&D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은 미래 성장 동력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씨앗이다, 먹거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들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예, 과학기술 R&D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해방 이후 역사에서 그 증가를 1% 하느냐, 2% 하느냐, 3%, 5%냐, 10%냐라는 증가율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제자리에 멈춘 적도 없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모양새는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24년에는 빨간색에서 이렇게 1, 2, 3, 4, 5, 10, 11, 12, 12 이렇던 증가율 그래프가 마이너스 14.7%가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일단 우리는 의아하고 현장의 많은 과학자들은 그냥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결정의 이면에 R&D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는 저열한 인식이 동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과학자들을 범법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흡수하는 주변의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매일매일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결정이 내리는 그 짧은 아주 단기간에 내려졌는데 그 과정에 어떤 식의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를 했는지의 투명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한 것 같습니까?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국회 들어가시면 이제 알아내셔야지. 그렇겠죠. 제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일으킨 주범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공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알지는 못하는 영역이라서요.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서 정치 영역의 어려운 부분에 뛰어드셨다는 게 진심으로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입성하시게 되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하실 겁니까? 일단은 어떠한 정부도 이제 보수든 진보든 정권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과학기술은 사실 어느 정권의 것이할 수가 없는, 정말 길게 보고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과학이 백년지 대계, 과학기술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굳건하게 이제 국가 재정의 몇 %는 과학기술 R&D 투자 비율로 한다라는 식의 이렇게 확정되는 어떤 숫자를 정해서 미래성장 동력법 이런 걸로 1호로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성장 동력법. 그래서 숫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책팀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발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 정책을 이렇게 현장과 소통하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어떤 식의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아저씨 있는 한에서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보면은 자기 부인 문제 때문에
독일 방문도 전격적으로 좀 취소하는 그러한 우리가 함정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이제 한국과학계 인재시고 우리 한국과학기술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 그렇게 입성했다. 근데 그거 윤석열이가 이해할까요? 어? 제 표현이 너무 노골적입니까? 아니, 정부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연한 걱정이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몇이나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일단은 국회 안에 이제 동지들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영입 이제 6호인데 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제 각 분야 전문가 분들 많이 영입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당에서도 이제 이번에는 영입 인재들 이공계열 분야를 굉장히 많이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R&D 예산을 그냥 깎아놓고 참 희한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치색에 좀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이번에 영입되신 분들이 만약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네. 같이 양당이 합력해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뭔 것을 해볼 수도 건설적으로 무언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학기술계에 있는 동지분들과 선후배분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네.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좀 규정을 좀 해주세요. 과학계에서 보는 윤석열 정권. 저희들 같이 이렇게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막말도 하는데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요. 좀 규정을 해주세요.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과학계에서 봤을 때? 과학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불통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위로 아래로 네. 어떻게 의사결정이 그냥 지금은 상명하달식으로 모든 명령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를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요? 네.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어떤 단계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근데 중요한 결정들이 모두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지금 결정 내려지고 있어서 네. 불통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쭉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특히 초경쟁사, 글로벌 경쟁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맡겨놨는데 대통령 권력으로 우리 미래를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과학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다 지금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고 복지도 문제고 기후위기도 문제고 국방도 문제고 안보도 문제고 외교 안보 참사라고 다들 하시니 그래서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대덕단지 계신 분들도 뭐 선후배나 동료분들 많이 계실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료 선후배님과 유성우리 거의 가깝죠? 코앞에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이번에 정치권에 진입하시는데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고 네, 가서 좀 제대로 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동연구단지에 계시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에 정계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 달라고 2008년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문법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출연연에 많은 난제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우리도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몇 분이 계시긴 했었었죠. 안철수는 아니구나. 하여튼간에.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군요.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슈에 또 많이 이제 일을 하셨던 것 같고 현재는 이게 대한민국의 R&D 예산 삭감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고 현장에서 많은 그러니까 연구소들도 문제인데 연구소들도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모든 과제가 그 과학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연구가 과제 베이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연구 과제를 주면 그 펀드를 따와서 그걸로 이제 살림을 꾸려나가는 구조인데 네. 그 예산 삭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일괄적으로 적게는 30%, 50%, 80% 그리고 없어진 과제들도 많습니다. 정말요? 네. 미친다. 연구소도 지금 하던 일들을 못하고 지금 정지 상태인데 업무가 연구소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제로는
연구소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 과제를 따가지고 오면 그 주변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인공위성을 어느 부분을 맡게 되면 그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제작하고 설계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설계하면 네. PCB 업체에서 만들고 이런 식의 네. 주변에 많은 기업들과 같이 공생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예. 그 작은 기업들이 먼저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들, 대학도 문제죠. 연구실도 대학 교수님들이 다 국가에서 조그만 과제들 따와가지고 학생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학원 석박사들하고 같이. 그 대학원생들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지금 4대 과기원에서 대학원 연구비들을 반액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220, 230만 원 받던 거 120만 원 받아라. 아니면 출근 일수를 줄여라. 주 5일 나오지 말아라. 그만두란 얘기죠. 네. 지금 박사, 석박사 학생들은 지금 이게 학위에 걸려 있는 문제고 그 급여는 자기의 생존 수단이었거든요. 월 그렇죠. 얼마 되는 거. 그걸 반액으로 지금 삭감 나오고 있어요. 24년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하니까. 학생들을, 교수들은 당연히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학생들을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월급이 반액이 되는 걸 감수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밤에 알바 뛰어야 돼. 밤에 알바 뛰든지 대리운전해야 돼. 해외 유출 심각하게 해외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겠네요. 네네. 그러니 대학원에서 이런, 그러니까 선배님들께서 이런 처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대만 가려고. 굳이 뭐 공대, 이대 갈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그널이 되고 2,000명 있습니다. 들린다 그러니까 의대나 가려고. 나라가 의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래서 전반적인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미래 희망의 먹거리를 씨앗을 밟아버리는 것뿐 아니라 지금 과학기술 생태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붕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에 지금 이공계 그 석박사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제일 일을 많이 할 타이밍인 박사 후 연수원들의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신규 계약이 불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대한 사다리, 우리의 과학기술 사다리의 중간 칸이 없어져요.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고리가 이렇게 한번 끊어지면 그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수십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퇴보하고 뒤로 후퇴하게 될 거예요. 다들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시점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김성환 의원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다 정보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뭐 김성환 의원님이 연락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요. 실무를 맡으셨으니까. 네네네. 이제 간사 맡고 계시니까. 예. 한번 나오셨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만나셨겠네요. 예. 영입제의 수락하고 나서 이제 차담으로 한 번 뵀고요. 네. 사실 그 전에도 딱 한 번 뵀습니다. 그래요? 네, 경기도지사 시절 때 경기도청에서. 그때도 우주산업 간담회 때 제가 전문가 자격으로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천문연구소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해서 한 6명 이렇게 불러서 한 경기도에서도 우주 산업을 좀 해보시려고 이제 푸른 꿈을 키우실 때 어떤 산업이 전망이 있느냐 이제 전문가 간담회를 2시간 동안 해드렸는데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제가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자 자료들을 준비를 했을 텐데 저희랑 대화가 되려고 하니까 그걸 다 이렇게 숫자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입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걸어주면서 악수하시잖아요. 네, 그때 네. 뭐라 그랬습니까, 이 대표가? 그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인재위 위원장님이신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옷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딱 그 주에 피습을 당하셔서 테러를 당하셔서 제가 일주일 미뤄지면서 저는 직접 받지 못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퇴원한 다음에 한번 보셨습니까? 퇴원하시고 나서는 아직 서울 정책 토크 콘서트 때 한번 네네 지난주 한번 뵀습니다. 네. 그 이제 영입된 분들이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어디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 순회 콘서트 진행 중입니다. 그 얘기구나. 간다는 얘기가. 네네. 영입 인재들과 함께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 그리고 광주, 어제 부산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전북 이렇게 쭉 지나서 제주 이렇게 쭉 한 바퀴 전국을 돌면서 파란 물결을 일으키려고 영입 인재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비례성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례성도 이제 중요하게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거주하신 데가 대전 유성을이고 그 옆에 대덕단지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 그 지역이 지금 누구죠? 저 누구야? 그 나간 사람. 갑자기 생각 안 나.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네. 전략공천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시면서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오늘인가 안기백 위원장이 전략공천 지역을 뭐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침 8시 50분에 발표한 거 3차 심사 결과는 봤습니다. 아, 거기 안 네, 거기 들어갔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경선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통합비례정당 할 때 비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여전히 예,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남아 있고 예,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예정입니다. 네, 만약에 지역구에서 뛰시라 그러면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죠. 아이고 대덕단지의 그 연구원들이 다 선거운동 해줄 거 아니야. 마음으로 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거의 인구가 전체 대전 유성을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대덕단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성을의 유권자분들이 지금 14만 정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연구원 수는 3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연구원이 아닌 직업들도 굉장히 직업군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과학자들만 제가 대표할 게 아니라 만약에 지역구에 나가게 그렇지, 된다면 달라지지. 유성을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제가 동별로 열심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정치인 다 됐던데? 네. 거기가 민주당이 좀 강세죠 아니에요? 좀 예로부터 유성구청장도 민주당에서. 유성구청장님은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네, 대전에서는 유성을이 그래도 민주당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총선이라는 게 전국 이번 선거 같은 전국 바람을 타는 곳이니까. 그렇죠. 제가 잘해야죠.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하여튼 제가 많은 궁금한 걸 제가 다 여쭤봤는데 네네. 못다 하신 얘기라든가 아까 뭐라 그러셨죠? 한국 과학 생태계를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입문하셨으니까. 네. 네. 지금 과학기술계가 여러 현안들로 굉장히 네.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R&D 예산 삭감의 문제는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문제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 30년, 50년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장 동력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일의 심각성을 다른 모든 분야도 다들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학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런 공약을 했었어요? 신년 대담에서 그래요? 네, 대통령께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네, 본인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고요. 네. 진짜 입을 이거 무슨 말인가 이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하셨으면은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할 때도 현장에 어떤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 좀 들으시고 정책을 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과학자를 선택할 때 지금은 굉장히 망설이고 있거든요.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똑똑한 친구를 다 의대 가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서요. 된다니까. 네, 과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과학자를 꿈꾸는데 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네, 희망이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과학자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큰 기여를 작지만 이제 시작이겠지만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대전에서 어제 부산에서 오르셨다고 그랬죠? 부산에서 밤차 타고 올랐어요. 아이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고 천공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 뒤에 누가 있을까에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재부라든가 뭐 과학기술부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삭감된 사례가 없었던.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네. 그래서 천공의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그런 이름 막 쓰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황정화 박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내일도 어김없이 잠깐만 계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끝날 때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중민주주의를 위해서 저희들 힘차게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 모실 생각입니다. 내일은 좀 흥미로운 코너 하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도 축구협회가 난리를 쳐왔고요. 클리스만인가 저희들 다루지 않았는데 축구협회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국가대표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치와 국가는 또 축구는 무엇인지 우리 최동호 평론가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 모실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동수 전 감찰부장, 윤석열에게 직격탄 항상 날렸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 그리고 김용민 이사장님, 민주당의 뜨거운 문제를 아마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충북인 뉴스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보도됐었죠. 네, 돈봉투 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장면이 포착됐는데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도 저희가 한번 출하해서 내일 모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서울의 소리, 소중하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황정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퀄리티 다목적 블루투스 올인원 스피커, 심장이 울리는 슈퍼베이스 BS4332. BS4332와 스마트 TV 하나가 되어 영상 음성이 생생한 현장감, 국내외 노래방 콘텐츠와 연결하면 강력한 사운드로 즐기는 신나는 노래방. 10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16,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외 물이 튀어도 선명한 음악을 들려주는 IPX6 등급의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캠핑, 강연, 교육 10가지 이상의 활용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올인원 스피커. 240W 출력 5채널 6D 360도를 휘감는 강력한 입체 스피커 BS4332.